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소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성치훈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장동 1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민간업자 5인방 모두 중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까? 결백하다면 도망치지 말고 법정에서 증명하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반드시 즉시 재개되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을 두고 여야가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내놨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빼놓고 얘기하긴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일 겁니다. 판결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390여 번 넘게 나왔다고 해요? 근데 저렇게 양 대변인이 또 평이 극과 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판결문 자체를 좀 공개해서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주신 대로 390회 정도 언급이 됐고 물론 모두에서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별도로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정진상 씨하고는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90번의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는 판결문에 안 써진다는 거죠. 그 390번의 판결문에 안 써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어느 정도 알았든 몰랐든 개입이 됐던 상황이고 이것이 죄로 됐는지 여부는 이 대통령이 알았는지 여부인데 제가 지난 그 경기도 국정감사를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제가 핵심이었는데 그것을 초과이익 환수제를 왜 뺐냐라고 했더니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라 이렇게 말씀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개발 경험을 말씀하시면서 위례 신도시 때 그걸 아마 지분을 했더니 손해가 나더라. 그래서 확정이익 방식으로 했다. 그렇다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거나 아니면 사업 이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알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390번의 언급을 해명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판결로 검찰의 대장동 사건 관련 공소 사실들이 사실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공소 사실들 아주 새로운 건 아닙니다. 이미 다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 사실들을 재판부가 인정을 했다는 점이 중요한 거겠죠. 재판부가 판결문에 어떤 내용을 담아놨냐면 성남시 수뇌부가 중요 결정을 했다.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선 중간 관리자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 표현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판결문의 내용은 유동규, 정민용 등 성남시 측과 사업자, 업자들 간의 유착에 의한 부패 범죄입니다. 그게 핵심적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제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이제 수뇌부가 언급이 되는 건데 또 한편 분명히 또 하나 적시돼 있는 것은 당시 성남시장은 이들의 유착 관계를 잘 몰랐을 거고 그들끼리 비교적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했다.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뇌부란 표현은 통상적으로 이 개발 사업 관련해서 의사결정 과정은 당연히 성남시의 중심에서 결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이 자체는 판단 대상도 아닌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언급이 300 몇 차례 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자체가 설계 시부터 이재명 시장이 공익 환수란 걸 목표로 걸고 설계단 과정에서 이 경위 설명에 있어서 당연히 여러 번 언급될 수밖에 없죠.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에서 여러 가지 사실 인정이든 증거 관계든 판단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급 횟수 자체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유착 관계를 알았다거나 인지했다거나 묵인했다거나로 해석될 수 없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언급됐다는 내용 그리고 수뇌부가 어떤 의미인지도 맥락상 해석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를 가지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한 것처럼 주장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이 원론적인 표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강전의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수뇌부가 누굴 가리킨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판결문에는 성남시 수뇌부라는 표현도 있고 성남시장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성남시장이라는 표현을 따로 빼놓은 것을 보면은 수뇌부라는 것 안에 시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 정진장 씨까지만인가요, 수뇌부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어를 쓸 때 예에 있어서는 수뇌부라는 것은 어쨌든 그 가장 우두머리, 지금 사건에서는 시장이 되겠죠. 시장과 최측근들을 모두 모아서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죄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예. 검찰에서는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라고 어찌 보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무죄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이 사건이 지금 대장동 사건이 1심 판결이 나온 것인데 이 피고인들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정권이 흔들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빨리 재판을 진행을 해서 무죄 선고를 해달라. 적어도 1심은 빨리 진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관된 태도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도 소개를 해주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무관하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무죄를 확신한다면 재판 재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이 중단시킨 게 아니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단시킨 것도 아닙니다. 각급 법원이 중단시킨 겁니다. 각급 법원에 있는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들이 개별적으로 다 중단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결백하다면 재판을 시작하라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사법부에 대한 압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사법부를 뭐 압박한다, 상권 분립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본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재명 대통령도 누구도 이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분분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각급 법원이 판단을 내렸는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다시 재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자중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이름을 바꿔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도 불가피한 현실적 문제가 된 느낌입니다.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적반하장인 것 같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라는 반헌법적인 발상 하에서 지금 법을 만들어서 재판 계속 중지하도록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 재판중지법 정부 여당이 지난 6월에 추진을 하려다가 다시 넣어뒀던 카드인데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재판중지법 저게 법이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좀 권력 남용이죠. 대통령이 본인한테 주어진 헌법사의 권한을 남용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에 대해서 나라가 혼란스러웠잖아요. 또 정치권에서 엄청난 비판을 가했고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서 저렇게 법을 만들어서 특정인의 재판을 중단시키는 거 사법부에 맡겨놓으면 돼요. 송 부회장님 말씀처럼 지난번에 추진하려다 사법부들이 다 중단을 하니까 그다음에 속 들어갔다가 다시 본인 사건도 아니고 공범 사건에서 그런 기미가 보이자 다시 한 번 또 추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법의 목적은 뭘까요? 이건 정치 세력, 특정 정치 세력 내지 특정인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런 법은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또 넓게 보면 공직자 이해 충돌법에 정면 배치되는 거예요. 예. 공직자들은 본인들을 위해서 법을 남용하지 말라는 건데 지금 입법권을 저렇게 남용하는 거잖아요. 저는 입법권 남용법이라고 붙이고 싶고 개인적으로 보면 사법부의 판단을 그냥 받아보면 될 일을 왜 이걸 막아 쓰냐는 거죠. 원래 자연스럽게 헌법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를 왜 막느냐. 그럼 입법을 하느냐. 이것은 저는 권력 남용을 넘어서서 잘못하면 사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는 특정인의 재판 기능을 정지시키는 그런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안정법으로 앞으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겠다는 재판중지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지난 6월과는 기류가 지금 바뀐 건데 그 사이에 뭐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지금 이렇게 바뀐 거라고 보십니까? 6월 3일 날 네. 정권 교체가 됐고 이제 국정운영을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지 5개월 됐습니다. 그 사이 내내 재판 재개하라는 주장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대장동 재판 이전부터도 계속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활용한 것이 재판 재개였습니다. 예. 근데 84조 해석상 이미 사법부의 판단은 끝났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성치훈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이 재판부 해당 재판부들이
다 같이 공이 정지했다고 하면 84조의 불소추 특권은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한다는 사법부의 해석에 대해서 묵시적 동의가 다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재판 재개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 84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방하는 것이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정을 흔들고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84조 불소추 특권의 헌법적 취지를 명확히 한 확인 입법을 통해서 국정을 안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은 지금 국민의힘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취할 수밖에 없는 조치다.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배임죄 폐지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 선고 말미에 배임죄 폐지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례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잠시 국정안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에서 이 법 이름을 국정안정법이라고 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토대를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정권 때 수십 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중에 일부는 실제로 소추가 되어서 직무가 정지되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외에는 모두가 그 탄핵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정이 혼란스러웠던 상황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사과를 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안정을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질문해 주신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결국 재판부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장동 일당에 대한 선고를 하면서 사실상 이게 이재명 대통령도 배임죄로서 기소가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행법상으로는 어쨌든 이 법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고를 한다라고 재판부에서는 밝힌 것이고 그리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폐지했을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재판부가 선고를 하면서 이 죄 자체에 대해서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모습들이 사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느껴졌던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성추인 부의장님은 이 재판부의 이례적인 설시를 좀 어떻게 보셨어요? 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는 원론적으로 그런 거를 언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앞서 다뤘던 주제와 좀 연결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본부장과 이 대장동 세력과의 유착 관계를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용하는 건 좀 자유롭게 했을 것이다라는 판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배임죄 언급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연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뭔가 연관이 되어 있고 성남시장도 성남시 그 지적한 수납에도 들어가 있는 거고 뭔가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언급한 배임죄는 결국 이재명 성남시장과 연관이 되는 말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는 봤을 때는 이미 연결 고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배임죄, 추진하고 있는 배임죄는 결국 이거는 사실 상당히 10년이 넘었습니다. 10수년 넘도록 재계에서 요구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그 국민의힘의 지금 주장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재계가 주장해왔고 국민도 수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한 명 때문에 이걸 하지 말자. 오히려 저 위인설법에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을 위한 법인데 기업을 위한 법인데 한 명 때문에 만들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 이 법 체계 자체를 한 명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과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도 거기엔 동의하는데 그렇다면 원래 예정됐던 대로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배임죄를 폐지한다 이런 주장이면 유법성 조각사에 그것만 넣으면 돼요. 배임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기업 관련돼서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이거 위법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유법성 조각사에 하나만 넣으면 오해도 받지 않고 할 것을 법을 조금 고치면 되는 것이지. 그렇죠. 따라서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그런 의도라면 저도 찬성을 하고 그런 유법성 조각사유의 경영 판단은 저희가 처벌하지 않는다. 하나만 넣는 방향으로 입법을 한다 그러면 그런 오해를 벗어날 수 있죠. 법을 조금 고치면 되는 것이지 폐지를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7개월여 앞두고 여야가 조직 정비에 한창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선을 강조했는데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당원이 진정 당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지방선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경선에 불복하고 후보자의 승리를 위해서 돕지 않는 그런 당원들은, 그런 후보들은 우리 당원들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의 저 발언을 두고 권리당원 100% 경선이 치러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경우에 강성 지지층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중도층 표심 잃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100%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오답노트가 있거든요. 저는 오답노트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사실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비율이 50대 50이었다가 예. 윤석열 대통령 때 80대 20으로 바꾼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강성 지지층에 질질 끌려가면서 이 강성 지지층의 이 그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심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나왔을 때부터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한 만큼 당원들의 뭔가 참여 경로를 넓히겠다라는 주장을, 원론적인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 중요한 얘기는 그거죠. 항상 뭔가 경선이 있을 때마다 그게 당원 경선이든 뭐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포함된 경선이든 불복하고 나가버리거나 아니면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당원들께서 기억하고 심판을 해야 된다. 이거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마 기초단체장 226곳뿐만 아니라 수많은 수백 개의 경선이 여러 치러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원칙이 정해지면 경선에는 절대 결과에 불복하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성 메시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지역위원장 선거에서는 잡음이 나왔습니다.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였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시절에 영입된 인물이 컷오프가 되면서 정 대표에게 공개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친명계와 정청래 대표 간의 어떤 명청대전, 전초전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정 대표가 본인이 공언했던 바와 다른 형태로 지금 선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컷오프 없이, 그러니까 100% 당원들에 의해서 일단 예비 선거를 하고 예. 그다음 본선거 이런 식으로 치르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처음에 여러 가지 지도부의 입김이 반영되는 컷오프를 자기는 쓰지 않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의 영향을 행사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컷오프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인재예요. 또 하나는 이게 부산시당위원장이라는 건데 예. 저희 지방선거에서는 시당위원장의 공천에 대한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거든요. 따라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지방선거 공천을 또는 정 대표의 회심의 일격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 대표가 이제 당대표 재선을 해야 되는데 재선을 통해서 그다음에 뭐 당의 또는 진영의 어떤 뭐 수뇌부로 부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전반적인 명청 간의 갈등의 전조 증상이다. 이건 아마 회피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본인이 사과는 했지만 앞으로 이어지는 공천 그 심의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를 관철시켜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갈등의 전초전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좀 서둘러서 진화에 나선 모습이었는데 다만 친명계에서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게 뭐 예. 명청 갈등 이렇게까지 해석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면이 시작이 된 겁니다. 특히 지방 지역에 따라서는,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이번 상당히 이 민주당이 선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요. 그럴수록 이제 대표로서는 원칙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에서는 그렇게 오해받을 소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그 부분을 수습하고 또 수용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제 시당위원장 선거를 두고는 혹시 이제 시당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는 우려의 시각이 한편이 있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당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당원 당규에 의해서 치러지는 경선이고 선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 이게 갈등이 확대되거나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모드에 돌입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이번 선거를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년 선거는 우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의 싸움이 아니라 제2의 건국전쟁이고 체제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의 성패가 서울에서 결정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재현 변호사님, 지금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제2의 건국전쟁이자 체제전쟁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향한 어떤 강성 발언이다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뭐 아까 제가 민주당 패널에도 여쭤봤던 것처럼 이거 역시 중도층 표심 확보에 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근데 건국전쟁이라는 단어를 썼기 예. 때문에 그런 표현들에 대해서 강성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영화에서의 그 건국전쟁이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겠다라는 어떠한 장동혁 대표의 의지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았을 때는 네. 오히려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조금 아까 이야기를 했었던 지난주 금요일에 대장동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고 모두 법정 구속이 된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검찰에 압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재판 중지법 그리고 배임죄를 폐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부터 법관들에 대해서 뭐 평가 제도를 하겠다, 그리고 사심제에 대한 이야기들,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한 명을 위해서 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저희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중도층의 국민들도 어느 정도 동의하고 계시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표현, 건국전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내실을 우리 국민들께서 봐주신다면 충분히 어떤 동의들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